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조조하고 원소가 원래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요. 세설 신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세설 신화는 민담 모음집이라서 실제 역사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원소와 조조는 젊은 시절부터 마음이 맞아 의기투합하며 함께 다녔는데 어느 날 조조랑 원소는 한 고을의 시집가는 아가씨를 몰래 같이 데려오자고 하였다.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하고 이 둘은 도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원소가 가시덤불에 걸리고 말았다. 흐르는 피와 통증 때문에 원소가 달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자 추격해 오는 사람들이 멈춰 서 있는 두 사람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자 조조가 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추격대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렇게 외친 후 조조는 다친 원소를 내버려 두고 혼자서만 번개처럼 달려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원소는 통증에도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와 역시 온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결국 이 둘은 도주에 성공했는데 다시 만나자 원소가 조조에게 크게 이 일을 따져 물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자 조조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했기에 자네가 아픔에도 도망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역사 기록이 아닌 민담이니까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둘이 실제로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였다는 건 역사적 기록의 사실입니다. 정사삼국지 원소전 조조와 원소는 어릴 때부터 교분이 있었다.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이 둘은 같은 기조를 한동안 함께 했습니다. 원소가 주도하여 일으킨 반동탁 연합전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게 조조였죠. 정사 191년 원소가 표를 올려 조조를 동군 태수로 삼았다. 이렇게 원소가 조조를 태수로 밀어도 주고 192년 원술이 원소와 서로 틈이 벌어지자 원술이 공손찬에게 요청해 유비, 선경, 도겸 등을 통해 원소를 압박했으나 조조가 원소와 합류하여 이를 모조리 격파시켰다. 이렇게 둘이 손잡고 공동의 적에 같이 대항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동지라고 볼 수는 없었던 게 정사 정욱전 조조가 여포와 복양에서 싸웠는데 수차례나 전세가 불리하고 메뚜기 떼가 일어나 각자 군대를 이끌고 물러갔다. 이에 원소가 사람을 시켜 조조에게 우호 관계를 맺자고 설득하였는데 원소의 요구사항은 조조가 그 가족들을 원소의 본거지인 업성으로 옮기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건 볼모를 요구하는 거죠. 원소가 조조랑 확실한 상하, 위아래 관계를 맺자 이런 겁니다. 내가 위고 조조 너는 내 아래 해라. 이런 인식을 바탕에 깔고 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거고 근데 정욱은 이 볼모 제안을 거부하라고 조조에게 충원해서 결국 이뤄지진 않죠. 긴장과 경쟁심을 바탕에 깔고 있었지만 협력도 하고 나는 관계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관계에 본격적으로 큰 균열이 생기게 된 계기는 역시 황제였습니다. 원래 황제였던 헌제가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하면서 낙양에서 장안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동탁 사망 이후에 헌제가 거기를 탈출하죠. 이 탈출한 황제를 누가 잡게 되느냐가 이후 관건이 되었는데 정사 헌제가 장안을 빠져나와 하동에 있게 되자 원소가 사신을 파견하였다. 원소의 책사인 저수 말하길 황제를 모셔와 궁에 안치시키면 우리가 황제를 끼고 제후들에게 호령하며 군사와 말을 길러 조정에 불복하는 자들을 토벌할 수 있으니 누가 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황제를 영접해야 합니다. 원소는 이에 기뻐하며 황제를 데려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순우경이 나섰다. 한 황실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몹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만일 황제를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게 하면 우리가 군사를 일으키거나 뭔가 일을 행하려 할 때 일일이 보고를 하고 표를 올려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하려는 일에 황제가 반대라도 하게 되면 그걸 따르자니 일을 그르치고 안 따르자니 입장도 난감해지는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황제를 영접하는 건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저수, 반박하길.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빨리 도모하지 않으면 누군가 반드시 황제를 먼저 차지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권력을 얻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잃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원소 장군님께서는 서둘러 도모하십시오. 그러나 원소는 저수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원소는 차지하려고 하면 충분히 황제를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포기하고 결국 황제는 조조의 차지가 됩니다. 이후 조조가 천자를 영접해 허연에 도읍하고 하남에 땅을 거두어들이자 관중 지역이 모두 귀부했다. 이렇게 되자 원소는 뒤늦게 크게 후회하며 조조에게 황제를 옮겨 견성에 도읍하도록 요청하여 원소 자신과 가깝게 하고자 하였으나 조조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조조의 보호에 있게 된 황제는 원소에게 태위 관직을 내려주었다. 그러자 원소는 자신의 관직이 조조보다 아래가 되게 된 것에 대해 격렬히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다. 과거 조조는 여러 차례 죽을 뻔했는데 내가 번번이 그를 구해주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황제를 끼고 나에게 호령을 해대고 있구나. 조조가 이 말을 전해 듣고 대장군 자리를 원소에게 양보하였다. 이렇게 태위를 취소하고 대장군을 원소에게 준 후 업후에 봉하였으나 원소는 후작을 사양하며 받지 않았고 얼마 후 공손찬을 격파하고 그의 병사들을 거두어 들였다. 이때부터 원소는 조정에 공물 바치는 것을 잘 하지 않게 되었으며 심히 교만해졌다. 이후 원소의 병력은 수십만에 달했고 이를 신배, 봉기에게 통괄하게 한 한편 전풍, 허유 등을 책사로 삼고 안량, 문추 등 장수를 거느려 정예 병력 10만 및 기병 1만을 선별해 장차 조조를 공격하려 하였다. 원소가 남으로 조조를 공격하려 하자 저수, 전풍이 간언하길 우리는 군대가 출병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백성들은 피폐해졌으며 창고에는 비축해둔 바가 없는데 부역은 많으니 이것은 심대한 우환입니다. 일단은 황제에게 공손찬을 격파한 것을 보고하고 당분간 농사에 힘쓰며 백성들을 돌보십시오. 그 후에 천천히 하남에 군영을 짓고 선박을 제작하며 군수물자를 수리하면서 천천히 조조의 중심지인 허도 주변부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면 조조 세력은 편안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우리는 조조의 달아난 병사들을 앉아서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조를 괴롭혀가면 3년이 지나지 않아 조조는 앉아서 평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신배곽도가 말했다. 병법에 따르면 아군이 적보다 10배면 포위하고 5배면 능히 공격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지금 원소 장군의 위력은 엄청난 강력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조를 정벌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무릇 일이 쉬울 때는 결행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차후의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려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저수가 반박했다. 자고로 난을 구하고 흉악한 모래를 없애는 것을 의병이라 하고 자신이 강함만 믿고 일어나는 걸 교만한 교병이라고 부릅니다. 의병은 이기고 교병은 패합니다. 이건 만고의 진리. 여하튼 조조가 황제를 영접하고 허도에서 방비를 굳히고 있는데 지금 그를 공격하는 건 대외적 명분 면에서 좋을 게 없는 일입니다. 또 조조는 근래에 법령을 엄정히 하여 잘 다스리고 병사들을 철저히 단련시키고 있기에 공손찬처럼 앉아서 포위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버리고 명분 없는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원소공에게 해가 될 수 있기에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원소는 저수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곽도는 따로이 저수에 대해 원소에게 참소했다. 본래 신하는 군주와 뜻을 같이 해야 하는 법이거늘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저렇게 안에서 저수같이 흔드는 이가 있으면 후일 매우 부정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여 원소가 이때부터 저수를 의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원소가 조조를 공격하려 하자 조조의 부하들은 원소가 너무 거대하여 그에게 대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상황이 약간 나중에 적벽 대전 때 조조가 손권 치러 갔을 때랑 좀 비슷하죠. 그때도 손권 부하들은 조조가 너무 거대해서 안 된다고, 즉 그냥 항복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조조의 신하들도 지금 비슷한 거죠. 그런데 조조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찍부터 원소라는 사람과 인연이 있었어서 그의 사람됨을 아주 잘 안다. 원소는 야망이 매우 큰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지략은 그 야망의 크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욕심에 걸맞는 지혜가 없다 이거죠. 천하를 가지려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천하를 가질 지혜가 있다면. 근데 한 고을을 가질 지혜도 없는 사람이 천하를 노린다면 그게 욕심이고 그게 곧 화를 부르게 된다. 그리고 원소는 겉으로는 몹시 용감한 척 하지만 사실은 담력도 약하다. 또 질투도 많고 인심도 각박하며 위엄도 없다.
이 질투가 많다는 성격은 아무래도 원소가 노비의 아들이어서 집안 내에서 무시받으며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성장 과정의 탓이 있겠죠. 물론 원소의 병력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원소군은 그 조직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장수들은 교만하고 군령도 통일되어 있질 않다. 원소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방대하지만 그 풍족한 영토는 곧 모조리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라여 조조와 원소의 대라이벌 매치가 드디어 본격적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조조는 여양으로 진군하여 장패 등에게 청주로 들어가 여기를 격파하게 하고 우금을 남겨 황하가에 주둔시켰다. 황하가 이렇게 흐르는데 황하 이북이 원소 세력, 이남이 조조 세력. 좀 전에 언급된 여양이 여기죠. 199년 9월 조조는 허도로 돌아오면서 군을 나누어 관도를 지키게 하였다. 관도는 황하, 이남입니다. 원소군이 밀고 내려오는 곳에 대한 저지선이 여기 관도라는 거죠. 이때 조조 진영에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해 11월 장수로부터 소식이 들려왔다. 장수라고 하면 조조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철천지 원수죠. 무슨 소식이 들려왔나? 조조와 원소가 관도에서 대치하게 되자 원소가 장수에게 사람을 보냈다. 같은 편이 되어서 조조에 함께 대항하자는 것이었다. 장수는 원소의 동맹 요청을 받아들이려고 하였다. 그때 가우가 나타나 찾아온 원소의 사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우, 돌아가서 원본초 원소에게 같은 가문인 원술과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서 천하의 일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으시겠냐고 말씀 전해주시오. 갑자기 가우가 이렇게 말을 하자 장수는 두려워하며 가우에게 말했다. 어찌 난데없이 그런 심한 말을 하시는 게요. 원소 사신이 돌아가고 난 후 장수는 재차 가우에게 말했다. 그대 말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가우경이 보시기에 결국 우리가 조조 편에 서야 할 것 같소, 원소 편에 서야 할 것 같소. 가우, 당연히 조조 편에 서야 합니다. 아니 원소 세력이 훨씬 강하고 조조는 이전 일로 나와 원수가 된 사이 아니오. 그런데 어째서 조조와 손잡아야 하오? 원소가 훨씬 강하고 조조와 원수이시니 조조와 손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조조는 황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원소가 강하니까 원소한테 가봐야 우리는 무시나 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조조는 약하니까 우리가 가세하면 우리를 크게 대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패왕의 뜻을 지닌 이는 과거의 사사로운 원한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천하를 먼저 생각하는 법입니다. 오히려 우리같이 엄청난 원한을 지닌 사람조차 너그럽게 받아들여주는 모습을 조조는 천하에 보여주려 할 것입니다. 그런 선전을 하면 더 많은 이들을 자기 밑으로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장수 장군님께서는 의심하지 말고 제 말을 따라 주십시오. 기본 이론상으로는 장수가 이때 조조 편을 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내 원수고 힘도 조조가 더 약하고. 근데 이론과 현실은 늘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우는 조조라는 사람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죠. 장수도 대단한 게 가우의 이 말을 따라요. 결국 장수는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조조에게 귀부했다. 조조는 이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가우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나의 신의를 천하에 널리 알려준 것이 바로 가우 그대요. 이렇게 조조는 자신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던 장수를 받아들입니다. 천하를 차지한다는 게 보통 각오로 되는 일이 아닌 거죠. 12월 조조가 관도에 주둔했다. 그때 원술이 패망한 이후 곤궁해지게 되자 원소 아들 원담이 청주에서 사람을 보내 원술을 맞이하려 하였다. 이에 원술이 서주의 합의를 통해 북쪽으로 이동하려 하자 조조는 당시 거느리고 있던 유비를 보내 이를 요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때 당시 조조는 항복해온 유비를 굉장히 잘 대해주고 있었죠. 높은 관직도 주고 자신과 같은 수레에 타고 다닐 정도로 아주 후대해 주었는데 그래서 신뢰하고 이때 이 원술 요격에 유비를 내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비를 떠나보낸 뒤에 정욱 곽가가 조조를 찾아와 유비를 보내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였다. 조조가 그 말을 듣고 급히 후회하며 유비를 추격하였으나 이미 늦어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정욱 곽가는 유비가 부대를 거느리고 나가게 만들면 반드시 배신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조조의 밑에서 나온
유비는 그대로 조조를 배신. 유비는 원수를 요격하려 가기 전에 이미 황제의 장인인 동승과 함께 조조를 제거할 획책을 하고 있었다. 출병한 유비는 기존에 서주 자사로 있던 차주를 멋대로 공격하여 죽이고 자신이 서주를 차지했다. 이에 조조가 크게 분노하며 유대, 왕충 등의 장수를 보내 유비를 공격하게 하였다. 유비는 자신을 공격하러 온 유대의 군과 마주하자 유대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대 왕충 너희 같은 이들이 설령 100명이 온다 한들 감히 어찌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혹 조조 본인이 직접 온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결국 유대 왕충은 유비에게 패했다. 지금 안 그래도 원소라는 거적하고 대치 중인데 조조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너무나 얄밉고 까다로운 적이 또 갑자기 생겨버린 거죠. 반대로 원소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를 대호재. 그리고 유비는 떠나버렸지만 원래 조조 제거, 정변을 모의하던 황제의 장인 동승은 유비 없이 그냥 계획을 밀어붙이는데 200년 1월 동승의 모의가 누설되어 동승 일파는 모조리 처형되었다. 이렇게 되자 조조의 화는 머리 끝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후 조조는 자신이 친히 직접 유비를 토벌하러 출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신료들이 한결같이 반대했다. 신하들, 지금 조조 공과 천하를 다투고 있는 적은 무려 원소입니다. 저 거대한 원소가 바야흐로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그걸 내버려 두고 동쪽으로 떠나시겠다고 하니 만일 본거지를 비우셨을 때 원소가 밀고 내려오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분노가 크게 치밀었던 조조는 모든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자 본인의 결정에 스스로 의구심이 들어 곽가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곽가는 이렇게 말했다. 원소는 그 성정이 더디고 의심이 많은 성격입니다. 그러니 설사 쳐들어오더라도 빨리 오지는 않고 상당히 늦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유비는 아직 거병한 지가 얼마 안 되어 서주 지역 민들의 마음이 아직 그에게 다 귀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틀이 안 잡힌 지금 공격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즉 원소는 오더라도 늦게 올 것이고 유비는 지금이 아니면 점점 더 강해질 것인 바 오히려 지금 시기를 놓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조, 알겠소. 이에 조조가 유비를 공격하러 직접 출정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원소 진영에서는 전풍이 원소에게 이렇게 간했다. 결국 원소 공과 천하를 다투는 이는 조조입니다. 그런 조조가 지금 군을 대거 이끌고 유비를 치러 동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때 병력을 이끌고 조조의 본거지를 급습한다면 한 번에 조조를 평정할 수 있습니다. 전략이란 기회를 잡아 그때 움직이는 게 전략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는 찬스다. 그러나 원소는 아들이 병을 앓고 있다며 움직이려 들질 않았다. 그러자 전풍은 지팡이로 땅을 치며 이렇게 외쳤다. 이렇게 슬플 수가 있나.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한낱 어린아이의 병 때문에 날려버리고 말다니. 그런데 이후 원소가 전풍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원소는 전풍을 싫어하게 되었다. 유비를 공격하면서도 조조가 제일 두려워한 건 역시 원소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조는 최대한 속전속결로 빠르게 유비를 쳐서 그를 격파하였다. 이후 유비는 원소에게로 달아났다. 곽가의 예언대로 된 거죠. 정사, 비록 유비는 놓쳤지만 승리한 조조는 유비의 가족들을 붙잡았다. 그리고 당시 관우가 합의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조조가 더 진격하자 관우는 조조에게 항복하였다. 이렇게 해서 유비하고 관우가 여기서 생이별을 하고 관우가 일시적으로 조조의 장수가 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또 하나의 적 유비를 전격전으로 정리해낸 조조. 근데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후한서, 이렇게 되고 나서야 원소는 그때야 조조를 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전풍은 다시 간했다. 지금은 조조가 유비를 이미 다 쳐 부수었으므로 더 이상 허도가 비어있질 않습니다. 조조는 워낙 용병술이 뛰어난 인물이니 그의 병력이 적다고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지금부터는 지구전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산하의 견고함에 의거해 밖으로는 다양한 영웅들과 외교적으로 결탁하고 안으로는 농사와 훈련에 힘쓰면서 힘을 비축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장점인
빠른 기병들을 이용해 조조 영토의 여기저기를 지속적으로 치고 빠지며 괴롭혀서 조조 백성들을 괴롭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른쪽을 치면 조조가 오른쪽을 구원할 텐데 다시 물러나 이번엔 또 왼쪽을 치고 왼쪽 구원 가면 다시 오른쪽 치고 이렇게 기병을 운용하면 적은 피로해지고 조조 백성들은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그 세력의 힘이 점점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 전략이면 채 3년이 되지 않아 조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애초에 거느리는 세력의 경제력 자체가 원소 쪽이 위이므로 게다가 히트앤드런 전술이 가능한 빠르고 우수한 기병이 있다 이거죠. 조조 영토에 대한 히트앤드런 약탈전을 계속 벌이면서 조조의 경제력을 무너뜨린다. 즉 조조를 서서히 갉아먹어 와해시킨다. 조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소름 돋는 전략인데요. 이렇게 가면 국력이 높고 기동력 좋은 기병에서 우월한 원소가 질려질 수가 없죠. 후한서, 그러나 원소는 이 계책을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전풍이 강하게 간언하는 것이 심기에 거슬려 전풍을 포승줄에 묶어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해서 원소 캠프에서는 전풍이란 우수한 책사가 역할을 잃고 맙니다. 원소는 이후 여양으로 군대를 보내 안량에게 백마를 공격하게 했다. 그러자 이번엔 저수가 간언하길 안량은 용맹하나 성품이 급하고 식견이 좁습니다. 안량 혼자한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원소는 말을 듣지 않았다. 안량은 계속 진격하여 백마를 포위했다. 조조가 구원하기 위해 백마로 출병할 때 순유가 안량을 쳐부술 계책을 진언했다. 우리보다 전력이 강한 적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적을 현혹하는 성동격서 전법으로 백마의 포위를 풀어야 합니다. 이에 조조는 순유의 계책에 따라 백마를 포기하고 철군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그러면서 병을 돌려 오히려 황하를 건너 원소의 후방을 노리는 척을 했다. 순유도 병을 이끌고 황하를 서쪽으로 돌아가는 척을 하였다. 그러자 원소가 그쪽으로 병력을 옮겼는데 이에 조조가 급히 경기병을 보내 안량을 쳤다. 이때 안량을 잡으러 출동했던 장수가 바로 관우예요. 그리고 장료. 조조는 장료, 관우를 선봉으로 안량을 공격하게 했다. 관우는 멀리서 안량의 깃발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병사들 사이를 거침없이 뚫고 달려가 안량을 찔러 없애고 그 목을 베어 돌아왔다. 원소의 장수들 중 이를 막을 리가 없었고 결국 백마의 포위는 풀렸다. 그리고 안량 사망. 그렇지만 조조는 일단 백마 포위를 풀고 현지 병력과 백성들을 구출한 이후 일단 여기는 포기하고 병을 뒤로 물립니다. 원소군에게 일단 강을 넘는 도강은 허용해 준 거죠. 백마 포위를 풀 때 순유가 강력한 적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자고 한 것에서 보듯 현재 전체적인 전력상으로는 원소에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물러난 거죠. 하지만 일단 안량 격파 백마 구출 이후 퇴각하는 조조를 확인한 원소는 선봉대를 보내 조조를 추격하게 하는데요. 조조가 백마를 격파하고 돌아올 때 치중대를 파견하여 황하를 따라서 서쪽으로 철수시켰다. 원소군은 이 소식을 듣고 황하를 건너 추격하여 마침내 조조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때 이 추격병을 거느리고 온 게 문추였어요. 여러 장수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조조에게 군수 물자를 실은 수레를 버리고 빨리 도주하여 군용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그러자 이때 순유가 말했다. 오히려 적을 유인하여 격파할 기회이건을 물자를 그냥 버리자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자 조조가 순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후 순유의 계책에 따라 물자 수레로 적을 유인하였다. 그러자 원소군은 병사들끼리 서로 값진 물건을 차지하려고 혼란스럽게 다투기 시작했다. 그 상태의 조조군이 바로 역습을 가하여 크게 격파하고 적장 문추를 베었다. 일단 이렇게 추격대를 분쇄한 뒤 돌아온 조조는 안량을 없앤 공으로 조조는 관우를 한수 정오에 봉했다. 그러나 조조는 이전에 관우가 공을 세우고 나면 다시 유비에게로 떠난다는 말을 하였기에 안량을 참하고 돌아온 후 관우가 이제 떠나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관우에게 더욱 엄청난 포상을 내려주었다. 그러나 관우는 받은 상과 물품을 모두 그대로 봉해놓고는 서신을 남기고 유비와 원소에게로 달아났다. 조조군 병력들이 관우를 추격하려 하자 조조는 그걸 말리며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니 뒤쫓지 말도록 하라. 배송지,
이때 관우를 추격하지 않은 것은 실로 조조의 훌륭한 도량이다. 조조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강력한 장수가 적에게 가면 적에게 큰 전력의 플러스가 되니까 내가 못 가질 바에는 없애버리겠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대부분 사람 반응일 텐데 가도록 해주어라. 이 그릇의 크기는 진짜 인정해줘야 해요. 천하는 아무에게나 자신을 허락하지 않는다. 서전에서 안량 문추 등을 없애긴 하였으나 기본 전력에서 앞선 원소의 거대한 본군은 도강을 했고 이후 계속 압박. 200년 8월 원소가 둔령을 연결하여 점차 전진해 모래 언덕에 의지의 둔령을 세웠는데 동서로 수십 리에 이르렀다. 조조 또한 둔령을 나누어 서로 대치하고 맞붙어 교전했으나 불리했다. 불리했다는 거는 이 도강 이후에 원소 본군과의 대결에서 조조가 패했다는 겁니다. 이때 조조의 군사는 채 10,000명을 채우지 못했고 부상당한 이가 열에 둘셋이나 되었다. 전군이 10,000명밖에 안 되었는데 개중 20-30%가 부상병이 되어버렸다. 상당히 참패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조조는 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조조의 본거지 허도 앞에 있는 사실상의 마지노선인 관도까지 뒤로 밀려서 거기 진지에서 버티기 모드 방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정사삼국지는 조조가 거두었던 승전, 안량이나 문축권은 비교적 세세히 기록을 하면서도 정작 원소의 본대와 조조 본대가 맞붙어서 조조가 크게 패했던 부분은 아주 간결하게 대충 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남은 병력이 10,000명이 채 남지 않았다. 그나마 남은 인원도 20-30%가 부상병이었다라는 기록은 본대와 본대 간의 충돌에서는 조조가 원소군의 거대한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크게 패했음을 나타내는 기록이죠. 원소군의 압도적 힘에 크게 밀린 조조는 이제 관도의 방어진 안에서 웅크리고 수비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원소의 참모 허유는 원소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조조를 서둘러 억지로 공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병력상으로 우리가 크게 유리하므로 부대를 나누어 일부는 조조와 대치하게 하고 일부 부대는 조조의 중심지 허도를 습격하여 황제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소공은 천하대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원소는 일단 조조부터 완벽히 잡아야 하오라 하며 거부했다. 그러자 허유가 크게 분노했다. 결국 원소가 관도로 진격하여 임했다. 조조의 방어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원소는 진 앞에 토산을 세우고 땅굴도 팠다. 조조 역시 진 안에 토산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적의 땅굴 내습을 막는 방어용 땅굴을 파면서 맞대응했다. 이때 원소 측 전력이 얼마나 풍부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 또 나오는데 원소가 조조 진영 안으로 활공격을 퍼부으니 흡사 비가 내리는 것 같았다. 이에 조조군은 진영 안에서 다닐 때도 늘 머리 위에 방패를 덮어 써야만 했고 병사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져갔다. 이렇게 원소만 일방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조조는 그저 가드올리고 버티는 상황만 지속되자 조조군 내부에서 배신자들마저 나오게 됩니다. 허저가 조조를 따라 관도에서 원소에 대항할 때 당시 항상 조조를 호위하던 병사 서타가 있었다. 그런데 이 서타 등 몇몇이 모의하여 조조를 제거하는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나 조조 곁에는 항상 허저가 늘 지키고 있었으므로 서타는 허저가 쉬러 갈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드디어 허저가 조조 곁을 비울 때가 오자 서타는 칼을 품고 조조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이때 허저는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여 즉시 다시 조조 거처로 되돌아왔다. 서타는 허저가 급히 다시 되돌아온 것을 모른 채 조조 장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가보니 허저가 되돌아와 있는 것을 보고 기겁하였다. 그 모습을 본 허저는 순간적으로 바로 서타의 의도를 알아채고 그 즉시 칼을 휘둘러 서타를 베었다. 조조는 이 일이 있은 후 더더욱 허저를 신임하였으며 어디를 갈 때도 항상 허저를 동행시켜 그가 조조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때 허저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떠나 있었다면 조조의 생은 여기서 바로 끝났을 수도 있었겠죠. 보디가드계의 전설 허저. 비록 천만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으나 이때 조조는 군량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 결국 조조는 허도의 순욱에게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이에 조조는 순욱에게 서신을 보내
허도로 철군하는 사안을 논의했다. 그러자 순욱이 답했다. 지금 원소는 모든 군을 관도에 집결시켜 조조 공과 거기서 승패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께서 여기서 밀려나신다면 저들의 기세를 추후에도 제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천하를 가름하는 관건입니다. 원소가 지금 기세가 좋다고는 하나 그는 근본적으로 평범한 사내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은 잘하나 그들을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조조 공께서 어찌 그런 일을 감당 못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밀리면 기세로 끝이다. 아무리 불리해 보여도 좀처럼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는 그러한 때가 있기 마련이죠. 결국 조조는 내부에서 암습도 일어나고 군량도 떨어지고 화살이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뭐하나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냥 여기 관도에서 버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 조조에게 엄청난 위기가 또 찾아와요. 정사, 손책이 조조와 원소가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허도를 급습하여 황제를 차지하려고 하였다. 조조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조조 드디어 여기서 망하는가. 그런데 하늘이 여기서 조조를 돕습니다. 그러나 손책은 출발하기 직전에 자객에게 죽임을 당했다. 하늘의 도움으로 대위기를 벗어난 조조. 하지만 이렇게 조조가 약해진 상황이라는 게 천하가 알게 되니까 연암, 유벽 등이 조조를 배신하여 원소에 호응하고 허도 주변을 공략했다. 그러자 원소는 유비를 보내 유벽을 돕게 했다. 조조의 백그라운드를 마구 유린하고 교란하는 역할을 유벽하고 유비가 수행을 하게 된 거죠. 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조조는 조인을 보내 이 후방 교란 적군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조인이 용력을 발휘해 조인이 유벽과 유비를 깨뜨렸다. 유비는 달아났다. 여기선 명장 조인 덕에 겨우 한숨 돌리게 된 조조. 그럼에도 조조가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전황을 크게 뒤흔들 하나의 변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정사, 원소의 모사 허유는 평소 재물을 크게 탐내었으나 원소가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허유가 본인 연봉을 더 높여달라고 연봉 조정 신청을 했는데 원소가 거절했다는 거죠. 이때 허유 연봉 안 올려준 게 이제부터 원소한테 엄청난 격변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결국 연봉 인상 요구를 거절당한 허유는 대분노하여 주식회사 조조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조만전, 조조는 허유가 왔다는 말을 듣고는 맨발로 달려나가 허유를 맞이했다. 조조, 자 이제 허유경이 왔으니 나의 일은 이루어지겠구려. 허유가 막사로 들어와 자리에 앉은 후 조조에게 물었다. 현재 원소군이 저렇게 강성한데 이를 어찌 대적하실 생각이십니까? 군량은 제대로 있으십니까? 조조, 걱정 마시오. 가히 1년은 버틸만 하오. 허유,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보시지요. 조조, 잘 아시는군. 뭐 1년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가히 반년은 버틸만 하오. 그러자 허유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귀공은 원소를 이기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어찌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조조, 좋소. 이제까지 말은 허언이었소. 실은 고작 한 달치밖에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허유, 조조공의 군대는 외롭고 외부에서 공을 지금 구원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다 식량마저 없으니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소의 식량술의 약 10,000여 승이 고시 오소에 있는데 그곳 주둔군이 그리 엄중히 방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빠르고 날랜 경병을 동원하여 이를 습격해 모조리 불살라버린다면 원소군은 3일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조조는 눈을 번뜩였다. 지금 투항해온 적군의 배신자가 엄청난 군사기밀을 넘겨준 거죠. 적의 식량을 한 방에 날려버릴 만한 정보를. 결국 군의 승패는 정보전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상대의 정보를 손에 넣는 게 승리의 제1 핵심. 10월 원소가 수레를 보내 식량을 운반하여 순우경 등 5명 장수에게 군사 10,000여 명을 이끌고 가 이를 호송하게 하니 원소의 둔영 북쪽 40리 되는 곳에서 수경했다. 달아나 조조에게 온 허유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조조에게 거길 공격하라고 권하였는데 조조 근처의 모든 장수들은 허유의 이 말을 의심했다. 그러나 오직 2 사람,
순유와 가후만은 이 계책을 이행하라고 권하였다. 결국 조조는 조홍을 본진에 남겨 수비하게 하고는 자신이 직접 5천 병력을 이끌고 밤중에 출발했다. 조만전, 조조는 병력 중 가장 정예한 이들을 뽑아 출발하였는데 갈 때 원소군의 깃발을 가지고 말의 입에는 재갈을 물린 채 일반적 길이 아닌 사이길을 따라 밤중에 이동했다.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원공, 원소께서 조조가 후방을 공격할까 걱정하여 추가 군사를 보내 방비하는 것이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중간의 사람들은 모두 속아 넘어갔다. 그런데 이 기습 소식이 원소에게도 들어가요. 정사, 이 기습 소식이 전해지자 급하게 장압이 원소를 설득했다. 조조의 군사는 정의함으로 필시 순우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순우경이 격파되면 군량을 잃고 그러면 원소 장군님의 대사가 어그러질 것이니 마땅히 지금 당장 병력을 거느리고 가서 순우경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자 곽도가 반박했다. 장압의 계책은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조조가 비운 조조 본령을 공격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조는 본령을 지키기 위해 회군할 것이므로 그리 되면 순우경은 저절로 구해지게 될 것입니다. 장압, 그렇지 않습니다. 조조의 본령은 그 진지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어 공격해도 쉽게 함락하지 못합니다. 만일 순우경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끝입니다. 결국 원소는 여기서 일부 소수 경기병만을 보내 순우경을 구원하도록 하고 핵심 주력은 조홍이 지키는 조조 본령으로 출격시켰다. 원소는 조조가 순우경을 공격하니 그럼 나는 조조의 원래 본령을 공격해 함락시켜서 돌아올 곳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며 주력은 조조 본진으로 출격했고 그 본진 공격의 역할은 장합, 고람에게 맡겼다.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장합은 본진 공격을 반대했잖아요. 근데 그 본진 공격 역할을 지금 그 장합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급습에 나선 조조는 날이 밝아올 무렵 순우경 진영으로 도착했다. 순우경은 멀리서 조조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조조의 군사가 적은 것을 확인하고는 직접 진을 나가 자신도 출격했다. 그러나 그에 맞서는 조조군의 기세가 워낙 강성하여 일단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 수비하기 시작했다. 이때 조조군 역시도 원소 기병대가 구원을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자 조조의 좌우 장수들이 급히 권했다. 적 기병이 급하게 접근해 오고 있으니 병력을 나누어 맞서야 할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순우경하고 오는 기병 양쪽에 있으니까 양쪽 다 상대하려면 이쪽도 병력 일부를 여기로 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조조는 여기서 어정쩡하게 시간만 보내고 그러다 순우경이 식량을 지켜내게 되면 자신이 이길 길은 도저히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적 기병이 접근한다. 그럼 그 기병이 내 등 뒤까지 오거든 그때 돼서야 말하라. 그 전까진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오로지 순우경을 쳐라. 이에 조조군 병사들은 빨리 순우경을 처치하지 않으면 원소군 기병에 의해 샌드위치 당하게 되는 상황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 빠르게 순우경에게 전부 돌진하게 됩니다. 결국 조조의 병사들이 모두 목숨을 걸고 공격하였다. 조조군이 순우경 진영에 불을 지르자 영내의 순우경 병사들이 크게 당황하였다. 결국 조조군은 순우경군을 대파하고 여러 장수들을 참했다. 그러나 순우경의 경우는 코를 자르고 목은 베지 않았다. 조조는 코가 잘린 순우경을 만날 수 있었다. 조조하고 순우경은 예전에 서원 8교위라고 해서 황제의 직속군인데 거기를 이끄는 8명의 교위 중에 조조, 원소, 순우경, 환관, 건석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즉 조조하고 순우경은 옛날 직장 동료였던 거죠. 그런데 예전에 자기하고 동급이었던 사람인데 지금 코가 잘려가지고 조조 앞에 끌려 나오게 된 거죠. 조만전, 조조, 코가 잘린 순우경을 보고 순우경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소? 그러자 순우경이 말했다. 자고로 승패는 하늘에 달린 것인데 뭘 묻는단 말이오. 조조는 순우경을 아까워하여 그를 살려주려고 하였으나 허유가 간하길. 순우경이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내일 아침 순우경이 거울을 보게 되면 그 원하는 이유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결국 조조가 순우경을 처형했다. 순우경이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패했다는 건
삼국지 연의의 완전한 허구 창작이에요. 순우경은 열심히 싸우다가 패배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조조가 자신이 직접 갔고 그리고 최정예만을 고르고 골라갔다는 기록을 보았을 때 이 한방에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한 당대 최강 용병가 조조의 능력이 뛰어나서 진 거지 순우경이 크게 못나서 졌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리고 전후에는 조조가 자신에게 귀부시키려 할 정도로 훌륭한 장수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조조 앞에서도 기계 있게 당당히 할 말하는 당당한 대장부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순우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만화, 게임, 드라마 등 각종 창작물에서는 코 시뻘겋게 만취해서 해롱해롱 대긴 하는 대책 없는 고주망태로 멀쩡한 사람을 왜곡하는 어이없는 누명을 씌워온 것이죠. 결국 이렇게 순우경을 패하고 원소군의 식량도 상실됩니다. 정사, 곽도는 사태가 이렇게 되자 장압에 대해 원소에게 이렇게 간했다. 장압은 지금 우리 군이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아 실패했다고 하며 아군의 패배를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압은 곽도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참소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크게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렇게 되고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사, 원소의 장수 장압 고람이 원소군을 공격하여 아군을 공격하여 망루를 태워버리고 투항하였다. 지금 장압 고람이 되려 원소군을 공격했다는 거죠. 어차피 누명을 뒤집어 쓰고 처벌받을 것이라 여겨 장압이 아예 조홍 공격하러 보낸 건데 원래는 되려 역으로 원소군을 공격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홍에게로 항복. 장압이 항복해오자 처음에 조홍은 의심하며 진영 안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순유가 조홍에게 말했다. 장압은 원소가 자신의 계책을 쓰지 않아 분노하여 온 것인데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하자 조홍이 장압을 거두었다. 원래 원소는 순우경에게는 가벼운 병력을 보내 구원하게 하고 조홍 본진으로 주력을 보낸 건데 그 주력을 이끌었던 명장 장압이 홀라당 배신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냥 배신한 것도 아니고 원소군을 향해 공격하고 불도 질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내전이 벌어진 거죠. 이 배신과 내분 및 식량의 대거 상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고 이로 인해 원소군은 회복할 수 없는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기세를 탄 조조는 모든 걸 휘몰아 원소에게 공격 나섰고 이후 원소군은 크게 무너져 내리니 원소와 아들 원담은 군을 버리고 황하를 건너 달아났다. 조조는 이를 추격 따라잡질 못했으나 원소군이 남기고 간 물자와 보물을 엄청나게 획득했다. 이후 조조는 원소군 진영에서 여러 서신들을 획득하였는데 그 중에는 조조 진영에서 원소와 내통했던 이들의 서신도 있었다. 그러나 조조는 그 서신들을 모조리 불태우며 이렇게 말했다. 원소가 강성할 때는 나조차도 내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겠는가. 이후 조조는 그걸 모두 불문에 붙였다. 조조라는 사람의 배포가 대단하죠. 원소는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던 사람조차 먼저 의심하여 배신하게 만들었는데 조조는 자신을 먼저 배신하려 했던 이들조차 지금 끌어서 품에 안는 거죠. 바로 이게 조조와 원소의 차이다. 다만 여기서는 상당히 너그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반대로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원소와 원담은 단기로 퇴각하여 강을 건너 도망갔다. 그런데 나머지 원소의 군사들은 거짓 항복하였다가 모두 파묻혔다. 장번의 한기, 조조는 이때 원소의 병사 약 8만 명을 죽였다고 한다. 조조가 너그러울 때는 진짜 이런 것도 봐줘? 할 때가 있는 반면 또 잔혹할 때는 엄청나게 잔혹하죠. 서주에서도 그랬고 이 관도대전의 대패로 인해 패배 이후 원소의 본거지 기주의 여러 성읍들이 원소를 배반하였다. 그러나 배반한 곳은 원소가 다시 공격하여 재차 평정하였다. 그렇지만 관도대전 패배 후 원소는 큰 병을 얻어서 그로 인해 추후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조조는 일생일대 가장 거대했던 라이벌을 뛰어넘습니다. 조조 일생일대 최대 라이벌은 역시 원소가 1등이에요. 유비도 엄청난 라이벌이긴 했지만 유비가 조조를 힘으로 완전히 압도하는 타입은 아니었죠. 쓰러질 듯 질 듯 하면서도 안 쓰러지고 조조를 엄청 괴롭힌 사나이이긴 했지만
반면에 원소는 조조가 그야말로 한때 완전히 힘에 짓눌릴 정도로 압도당했던 사람이고 손책의 갑작스런 사망, 허유 귀순 등의 행운이 없었으면 조조의 삶은 원소에 의해 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승패가 운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죠. 운은 원소에게도 있었어요. 유비가 조조를 배신해서 조조가 그리로 가야 했던 그 순간이라던가 원소는 운을 못 잡은 거고 조조는 운을 잡은 거죠. 정사삼국지 저자 진수의 평, 원소와 유표는 모두 위엄과 무용이 있었고 넓은 도량과 식견이 있었기에 그 당시 이름을 떨친 인물들이다. 그러나 원소는 겉으론 관대했지만 속으로는 질시하고 모략을 좋아하였으며 결단력이 없고 인재가 있어도 등용하지 않고 좋은 말을 듣고도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적자를 내쫓고 서자를 세우고 예의를 버리고 편애를 숭상했으므로 후계자의 시대에 이르러 고통을 당하고 사직이 무너졌어도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다. 초나라 항우는 범중의 계략을 듣지 않아 왕업을 잃었는데 원소가 전풍을 죽인 것은 항우의 실책보다 더한 것이다. 쓴소리하는 충신말을 안 듣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간신배 말만 들어서 망했다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소가 노비의 아들이었다는 부분 때문에 근원적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좀 아부에 약하죠.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쓴소리, 좋은 충고, 충언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고집만 부리다 망하는 건데 결국 보면 사람은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노비의 아들임에도 원소는 참으로 필사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도 필요했던 거죠. 다음 시간엔 또 다른 테마 가지고 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